차창을 때리는 빗소리가 오늘따라 유난히 거칠게 들립니다. 하늘에 구멍이라도 뚫린 듯 쏟아지는 장대비가 서울 도심의 아스팔트를 검게 적시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차 안 최고급 마이바흐의 뒷좌석은 딴 세상처럼 고요하고 아늑합니다. 은은하게 퍼지는 가죽 시트의 냄새, 적당히 맞춰진 온도, 그리고 손에 쥐어진 차가운 샴페인 한 잔. 모든 것이 완벽하지만 제 시선은 오직 차창 밖 한 곳에 고정되어 있습니다. 와이퍼가 부지런히 닦아내는 앞유리 너머로 우산도 없이 비를 피하며 허둥지둥 뛰어가는 한 여자가 보입니다. 빗물에 젖어 축 늘어진 머리카락. 행여나 명품 핸드백이 젖을까봐 품에 꼭 안고 웅크린 어깨. 7cm 굽의 힐을 신은 발로 아슬아슬하게 물웅덩이를 피해 달리는 저 여자. 네, 맞습니다. 제 20대 청춘을 송두리째 갉아먹고 마지막엔 저를 쓰레기 봉투처럼 내다버렸던 제 옛 연인 김수진입니다. 그녀가 지금 비를 피해 급하게 들어가는 곳은 강남 한복판에 우뚝 솟은 신축 메디컬 빌딩 더 킹스타워입니다. 통유리로 마감되어 빗방울이 보석처럼 맺히는 저 웅장한 건물 1층. 그곳이 바로 그녀가 그토록 꿈꾸던 자신의 약국이 들어설 자리입니다. 아마 그녀는 지금쯤 젖은 옷을 털어내며 생각하고 있겠죠. 드디어 내 인생에도 꽃이 피는구나. 그 찌질한 놈 버리고 의사 남편 만나니까 이런 건물에 약국도 차리는구나 하고 말입니다. 상상만 해도 입꼬리가 올라가는 그녀에게는 성공한 인생의 상징과도 같은 공간일 겁니다. 저는 품 안에서 서류봉투 하나를 꺼냅니다. 빳빳한 종이의 질감이 손끝에 전해집니다. 이 종이 한 장을 얻기 위해 저는 지옥 같은 시간을 견뎌냈습니다. 서류의 맨 위, 소유권 이전 등기라는 글자 아래에 선명하게 박힌 이름, 장, 성, 바로 접니다. 수진이는 꿈에도 모를 겁니다. 자신이 무능하고 격떨어진다며 벌레 보듯 짓밟았던 전 남친이 지금 그녀가 서 있는 그 땅, 그 건물의 주인이 되어 자신을 내려다보고 있다는 사실을 말이죠. 그녀가 계약금이라며 건넨 돈, 인테리어랍시고 쏟아부은 돈, 그리고 앞으로 벌어들일 거라고 착각하고 있는 그 모든 미래가 사실은 제 손바닥 위에 놓여 있다는 걸 그녀는 상상조차 못할 겁니다. 저는 천천히 넥타이를 고쳐맵니다. 손목에 감긴 롤렉스 데이토나의 묵직한 무게감이 현실을 자각시켜줍니다. 7년입니다. 남들은 취업하고 저축하고 여행 다니며 추억을 쌓을 그 귀한 20대 청춘을 저는 오직 그녀를 약사로 만들기 위해 시궁창에 처박았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저를 배신했을 때 흘렸던 그 피눈물들, 저는 그 고통의 시간만큼, 아니 그 수백 배로 돌려주기 위해 지난 1년을 칼날 위를 걷는 심정으로 살았습니다. 오늘 저는 이 질긴 악연의 고리를 끊으러 왔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그녀가 남의 피를 빨아 쌓아 올린 그 화려한 모래성을 거대한 파도처럼 덮쳐버리러 왔습니다. 수진아, 그리고 사위 사랑은 장모라며 내 등골을 빼먹었던 장모님, 제가 사드린 그 따뜻한 밥이 이제는 당신들의 목구멍을 찢는 날카로운 가시가 되어 돌아갈 시간입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저는 아주 오랫동안 정말 사무치게 이날만을 기다려왔거든요. 제 인생의 송두리째 꼬이기 시작한 건 정확히 7년 전 서울 관악구의 한 냄새나는 반지하방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때 제 나이 27, 수진이는 25이었습니다. 우리가 살던 곳은 가파른 언덕길, 그 중에서도 가장 깊숙한 골목 끝자락에 있었습니다. 그날도 오늘처럼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날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때의 비는 마이바흐 안에서 보는 낭만적인 풍경이 아니었습니다. 벽지를 타고 스멀스멀 올라오는 검은 곰팡이 냄새, 하수구에서 역류하는 압취, 그리고 천장 귀퉁이에서 뚝뚝 떨어지는 빗물 소리가 배경음악처럼 깔리는 비참한 현실 그 자체였죠. 그 좁고 눅눅한 방구석에서 수진이는 이불을 뒤집어 쓴 채 서럽게 울고 있었습니다. 대학을 졸업했지만 지방대 출신이라는 꼬리표, 변변찮은 스펙 탓에 서류 관탈만 수십 번째, 몇 번의 낙방 끝에 그녀의 자존감은 바닥을 뚫고 지하로 꺼져가고 있었습니다. 단바닥에 널브러진 소주병과 찢어진 입사 지원서들이 그녀의 절망을 대변하고 있었죠. 혜성아, 나 어떡해. 나 진짜 이대로 아무것도 못하고 늙어 죽는 거 아니야? 우리 집엔 빚만 있고 엄마는 나만 바라보는데. 나 너무 무서워, 태성아. 그녀의 울음소리가 빗소리에 묻혀 더욱 처량하게 들렸습니다. 떨리는 어깨를 감싸 안으며 저는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사실 저라고 상황이 좋은 건 아니었습니다.
군 전역 후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며 겨우 모은 돈으로 늦가기 복학을 준비하던 중이었으니까요. 제 통장에는 딱 500만 원이 들어있었습니다. 3년간 먹고 싶은 거 안 먹고 입고 싶은 거 안 입으며 편의점 폐기 도시락으로 버티며 모은 제겐 생명줄과도 같은 복학금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눈앞에서 사랑하는 여자가 무너져가는 걸 도저히 볼 수 없었습니다. 그때 수진이가 술김에 지나가듯 했던 말이 제 뇌리에 박혔습니다. 나도 전문직 하고 싶어. 약대 시험. 피트, 그거 딱 2년만 죽어라 하면 될 수도 있다는데. 나는 그 말 현실적으로 생각했다면 말려서 애씁니다. 학비, 학원비, 생활비가 한두 푼입니까? 당장 다음 달 월세도 걱정해야 할 처지에 언감생심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랑이라는 게 참 무섭더군요. 저는 며칠 밤을 뜬 눈으로 새우며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내 대학 졸업장은 포기하더라도 이 여자의 날개는 달아주자. 내가 밑바닥에서 받쳐주면 적어도 수진이는 날아오를 수 있지 않을까. 저는 떨리는 손으로 장롱 깊숙이 숨겨두었던 통장을 꺼냈습니다. 겉표지가 달고 다른 그 통장을 그녀의 손에 쥐어주었을 때 제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던 건 아마 본능적인 두려움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수진아, 이거 써. 너 공부 머리 있잖아. 약사 준비해. 미쳤어? 이거 네 복학금이잖아. 너 대학 졸업해야지. 이거 없으면 너 평생 고졸로 살아야 하는데 나는 몸 써서 일하면 돼. 남자가 어디 가서 굶어 죽기 하겠냐. 근데 너는 아니잖아. 너 약사 되면 그때 나 호강시켜주면 되지. 나 너 믿어. 네가 내 미래야. 그때 수진이는 제 품에 안겨 어린아이처럼 엉울며 맹세했습니다. 태성아, 고마워. 나 진짜 성공할게. 성공해서 너 평생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게 해줄게. 우리 엄마 빚도 갚고 너랑 나랑 떵떵거리고 살자. 내가 너 절대 안 버려. 신한테 맹세해. 그 뜨거웠던 눈물, 그 간절했던 목소리. 저는 그 맹세를 철석같이 믿었습니다. 차라리 그때 그 돈으로 여행이나 다녀오고 헤어졌더라면 제 인생이 이렇게까지 처참하게 짓밟히지는 않았을 텐데 말입니다. 그날 건넨 그 통장이 제 등골을 파먹고 자라날 거대한 괴물을 키우는 먹이가 될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날 이후 제 삶은 180도 달라졌습니다. 대학생 강태성은 죽고 노동자 강태성의 삶이 시작된 겁니다. 복학은커녕 휴학 연기 신청서를 내던 날 저는 쓴웃음을 지으며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이건 투자야. 수진이는 내 미래니까. 낮에는 택배 상하차 알바를 뛰었습니다. 허리가 끊어질 듯 아프고 박스 모서리에 긁혀 팔뚝이 성할 날이 없었지만 통장에 찍히는 일당을 보면 고통도 잊혀졌습니다. 밤에는 대리운전을 했습니다. 취객들의 욕설을 듣고 토사물을 치우면서도 저는 이어폰을 꽂고 수진이에게 줄 인터넷 강의 목록을 검색했습니다. 오빠, 이번 달 학원비에 특강비까지 해서 150만 원이래. 너무 비싸지? 그냥 듣지 말까? 무슨 소리야. 남들 듣는 거 너만 안 들으면 불안해서 어떡해. 걱정 마. 오빠가 오늘 팁 좀 많이 받았다. 사실 그날 저는 손님에게 길을 왜 이따위로 가냐며 뒤통수를 맞았고 팁은커녕 대리비도 깎였습니다. 하지만 수진이에게는 차마 그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가 기죽는 게 싫었으니까요. 저는 점심값을 아끼려 편의점 폐기 삼각김밥으로 끼니를 때웠습니다. 유통기한이 지나 밥알이 딱딱하게 굳어있어도 물 한 모금 마시면 뱃속에선 다 똑같았습니다. 반면 수진이에게는 항상 유기농 반찬에 보양식을 챙겨 보냈습니다. 공부하는 사람은 잘 먹어야 머리가 돌아간다는 일념 하나로 제 살을 깎아 그녀를 살찌웠습니다. 가끔 서점에서 수진이가 공부하는 두꺼운 전공 서적을 사서 배달해 줄 때면 책 표지에 적힌 영문들이 외계어처럼 보였습니다. 그때마다 묘한 자격지심이 들기도 했지만 저는 고개를 저으며 애써 무시했습니다. 수진이가 약사가 되면 나도 폼나는 약사 남편 되는 거야. 조금만 참자. 그렇게 제 청춘은 땀 냄새와 파스 냄새 속에 절여져 갔습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돈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수진이의 어머니, 저의 예비 장모님이셨죠. 수진이네 집은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어머니 혼자 계셨는데 빚 보증을 잘못 써서 집안이 풍비박산 난 상태였습니다. 처음엔 저에게 고맙다, 미안하다 하시던 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생활비를 대주고 수진이 뒷바라지를 도맡아 하자 태도가 서서히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호의가 계속되니 권리인 줄 안다는 말, 딱 그 짝이었습니다. 어느 날 수진이 어머니가 맹장 수술을 받게 되어 병원을 찾았습니다. 병원비 결제를 위해 카드를 꺼내는 제 손을 보며 그녀의 어머니가 툭 내뱉더군요. 재성아, 이번 달 생활비가 좀 모자라네. 수술하고 나면 몸보신도 해야 하는데
넌 젊은 애가 왜 이렇게 융통성이 없니? 대리운전 몇 번 더 뛰면 되잖아. 귀를 의심했습니다. 밤새 운전해서 퉁퉁 부은 제 눈은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마치 맡겨놓은 돈 찾아가는 채권자처럼 당당했죠. 제가 곤란해하며 머뭇거리자 그녀는 혀를 쭈차며 비수를 꽂았습니다. 어휴, 답답해라. 우리 수진이가 나중에 약사 되면 네가 쓴 돈의 몇 배는 벌어올 텐데 넌 그게 아깝니? 남자 그릇이 간장 종지만 해서 어디 큰일 하겠어? 그때 알았어야 했습니다. 이 집안은 밑빠진 독이고 저는 그 독에 물을 붓는 두꺼비였다는 것을요. 하지만 옆에서 수진이가 엄마 왜 그래? 하며 난처해하는 모습을 보면 또 마음이 약해졌습니다. 결국 저는 마이너스 통장까지 개설해 그녀 어머니의 병원비와 생활비를 충당했습니다. 자네는 오늘 일 안 나가나? 우리 집 보일러가 고장났는데 와서 좀 고쳐. 수진이가 공부에 집중해야 한다는 핑계로 장모님은 저를 머신 부리듯 했습니다. 전구를 갈고 하수구를 뚫고 심지어 김장까지 도왔습니다. 몸이 부서져라 일하고 돌아오는 버스 안. 창문에 비친 제 얼굴은 20대가 아니라 40대 중년 가장처럼 찌들어 있었습니다. 그래도 참았습니다. 약사 합격. 그날만 오면 모든 걸 보상받을 줄 알았으니까요. 그렇게 지옥 같은 7년이 흘렀습니다. 수진이는 몇 번의 낙방 끝에 32이 되어서야 드디어 약사 국가고시에 최종 합격했습니다. 합격 통지서가 날아오던 날, 저는 마치 제가 합격한 것처럼 기뻐서 방방 뛰었습니다. 그동안 대리운전하며 모은 돈을 탈탈 털어 종로 귀금속 상가에서 30만 원짜리 얇은 실반지도 하나 샀습니다. 이제 고생 끝, 행복 시작이라고 믿었으니까요. 수진아, 고생했어. 이제 우리 결혼하자. 이 말을 할 생각에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정작 합격 소식을 들은 수진이의 반응은 이상할 정도로 차분했습니다. 아니, 차분하다기보다는 냉담했습니다. 그래, 떴네. 다행이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저를 끌어안고 울 줄 알았던 그녀는 휴대폰만 만지작거리며 제 눈을 피했습니다. 제가 준비한 케이크에 촛불을 끄면서도 그녀는 웃지 않았습니다. 태성아, 나 이제 약사야. 앞으로 연수도 받아야 하고 동기 모임도 나가야 해서 좀 바쁠 거야. 당분간 연락 좀 뜸해도 이해해줘. 그때부터였습니다. 수진이는 점점 바빠졌습니다. 아니, 바쁜 척을 했습니다. 예전엔 밥 먹을 때도 영상통화를 하던 사람이 이제는 제 전화를 골라받기 시작했습니다. 카톡을 보내도 일이 사라지지 않는 시간이 길어졌고 어쩌다 만나도 피곤하다며 일찍 들어가려 했습니다. 어느 날은 그녀가 집 앞까지 누가 데려다주는 고급 승용차에서 내리는 걸 목격했습니다. 제가 누구냐고 묻자 수진이는 정색하며 화를 냈습니다. 그냥 같이 스터디하는 오빠야. 넌 왜 사람을 의심해? 내가 네 소유물이야? 이래서 내가 너랑 대화가 안 된다는 거야. 넌 사회생활을 안 해봐서 이런 매너를 몰라. 적반하장이었습니다. 제 돈으로 밥 먹고 제 돈으로 공부할 땐 우리 태송이 최고라던 입에서 이제는 대화가 안 통하는 무식한 놈이 되어버렸습니다. 저는 그때도 바보같이 사과했습니다. 미안해. 내가 널 너무 사랑해서 불안해서 그랬어. 그녀가 떠날까봐 두려웠던 저는 스스로 자존심을 짓밟으며 그녀의 비위를 맞췄습니다. 합격 후 한 달쯤 지났을까요? 수진이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오빠, 엄마랑 같이 밥이나 먹자. 청담동에 있는 제인 레스토랑으로 와. 할 말도 있고. 드디어 결혼 이야기를 하려는구나 싶었습니다. 저는 가장 아끼는 양복을 꺼내 입었습니다. 7년 전에 산 유행 지난 헐렁한 양복이었지만 먼지 하나 없게 닦고 또 닦았었습니다. 꽃다발까지 들고 약속 장소로 향했죠. 도착한 곳은 메뉴판에 가격조차 적혀있지 않은 최고급 프렌치 레스토랑이었습니다. 낡은 양복을 입은 제가 들어가자 웨이터가 위아래로 흩어보더군요. 그리고 저만치 창가 자리에 화려하게 차려입은 수진이와 그녀의 어머니가 앉아 있었습니다. 제가 자리에 앉자마자 수진이 어머니는 인사도 없이 제 낡은 넥타이를 혐오스러운 눈빛으로 쳐다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태성아, 밥은 됐고 본론만 말하자. 너, 우리 수진이 놔줘라. 머리가 멍했습니다. 무슨 소린지 이해를 못해서 쳐다보자 옆에 있던 수진이가 팔짱을 끼며 싸늘하게 말했습니다. 오빠, 나 이제 약사야.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어울린다고 생각해? 오빠는 고졸해. 가진 기술도 없고 집안도 별로잖아. 냉정하게 현실을 보자고. 수진아, 그게 무슨 소리야? 너 약사 만들려고 내가 어떻게 살았는데? 우리가 약속한 건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자 수진이 어머니가 탁자를 치며 말을 끊으십니다. 야, 강태성, 네가 뭐 대단한 거 해줬니? 기껏해야 밥값 좀 대주고 학원비 낸 거? 그거 내가 계산해봤는데 한 5천만 원 되더라. 여기
이거 먹고 떨어져. 그녀는 제 얼굴에 봉투 하나를 툭 던졌습니다. 5천만 원 넣었다. 이자까지 쳐서 넉넉히 넣었으니까 이거 받고 끝내. 우리 수진이 선자리가 쇄도해. 의사, 변호사, 건물주 아들들이 줄을 섰는데 너 같은 막노동꾼 달고 다니면 우리의 앞길 막는 거야. 주제 파악 좀 해라. 응? 수진이는 한술 벗떴습니다. 오빠, 솔직히 나 쪽팔려. 동기들이 남친 뭐 하냐고 물어보면 대답을 못 하겠어. 택배한다고 그래? 대리운전 한다고 그래? 나도 이제 내 급에 맞는 사람 만나고 싶어. 질척거리지 말고 깔끔하게 헤어지자. 돈 받았으면 됐잖아. 제 청춘 7년이, 제 피와 땀이 고작 그 돈봉투 하나로 매도당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심장이 갈기갈기 찢기는 것 같았습니다. 눈앞이 하얘지고 숨이 안 쉬어지는데 그녀들은 스테이크를 썰며 낄낄거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꽃다발을 바닥에 떨어뜨린 채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그곳을 도망치듯 빠져나왔습니다. 뜬 뒤에서 들려오는 어휴 찌질한 놈 이라는 장모의 비웃음 소리가 귓가에 이명처럼 윙윙거렸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밥알은 모래알처럼 씹혔고 물을 마셔도 목구멍이 타들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7년의 세월이 송두리째 부정당했다는 상실감, 그리고 그 모녀가 뱉은 급이 다르다, 주제 파악해라는 말이 환청처럼 귓가에 맴돌아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다니던 택배일도 그만두고 좁은 고시원에 처박혀 술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제 모습은 영락없는 페인이었습니다. 덥수룩한 수염, 쾌행한 눈동자. 수진의 어머니 말대로 저는 정말 찌질하고 무능한 놈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일주일째 되던 날 밤 저는 비틀거리는 몸을 이끌고 한강으로 향했습니다. 차라리 죽어버리면 이 지옥 같은 고통이 끝날까 싶어서였습니다. 검게 일렁이는 강물을 바라보는데 주머니에서 짤랑 소리가 났습니다. 꼬깃꼬깃한 5,000원짜리 지폐 한 장과 동전 몇 개, 제 전 재산이었습니다. 내 인생 참 싸구려다. 7년 헌신의 대가가 고작 이거냐? 허탈한 웃음이 나왔습니다. 그때 강변 편의점 유리에 붙은 로또 판매점이라는 글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평소엔 일확천금 노릴 시간에 박스 하나 더 나르자며 쳐다보지도 않았던 그것이 그날따라 유난히 빛나 보였습니다. 저는 홀린 듯이 편의점으로 들어갔습니다. 아저씨, 로또 자동 5,000원어치만 주세요. 마지막 돈을 내밀며 속으로 빌었습니다. 신이 있다면, 정말 신이 계시다면 한 번만 봐달라고. 나 정말 열심히 살았지 않느냐고. 남의 눈에 눈물 내게 한 적 없고 바보처럼 퍼주기만 하며 살았는데 내 마지막이 차가운 강물이면 너무 억울하지 않느냐고.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저는 그 종이 쪼가리를 지갑 깊숙이 쑤셔넣고 다시 고시원 쪽방으로 돌아와 소주 한 병을 마시고 기절하듯 잠들었습니다. 토요일 저녁이었습니다. 방구석에 누워 TV를 보는데 로또 추천 방송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지갑에 넣어둔 그 종이가 생각났습니다. 설마 되겠어? 하는 마음으로 구겨진 용지를 펴서 화면에 들이댔습니다. 첫 번째 번호 7번. 제 용지 첫 줄에 7번이 있었습니다. 뭐 하나쯤이야. 두 번째 12번. 12번도 있습니다.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세 번째 23번. 네 번째 34번. 숨이 턱 막혀왔습니다. 번호가 하나씩 불릴 때마다 제 심장 박동 소리가 고시원 방을 꽉 채우는 것 같았습니다. 손에 땀이 흥건해 용지가 젖어 들어갔습니다. 다섯 번째 41번. 미쳤다. 5개 맞았다. 이거 3등인가? 2등인가? 손발이 저려오고 식은 땀이 비오듯 흘렀습니다. 제발. 마지막 하나. 마지막 보너스 번호가 아닌 당첨 번호는 44번입니다. 숫자 44. 제 용지 맨 끝에 선명하게 찍힌 그 숫자. 순간 세상의 모든 소리가 차단된 듯 고요해졌습니다. 눈을 비비고 뺨을 때려보고 다시 봐도 6개의 숫자가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1등입니다. 인터넷을 검색해보니 이번 회차 1등 당첨금이 2월되어 무려 48억 원. 세금을 떼들 30억이 훌쩍 넘는 돈. 제 평생 만져보지도 못한, 아니 상상조차 해본 적 없는 천문학적인 액수였습니다. 저는 베개에 얼굴을 파묻고 짐승처럼 소리를 질렀습니다. 기뻐서 소리를 지른 게 아니었습니다. 가슴 깊은 곳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울컥하고 치밀어 올랐기 때문입니다. 밤바닥을 치며 미친 사람처럼 웃다가 또 엉엉 울기를 반복했습니다. 수진이 모녀의 비웃는 얼굴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돈? 급이 달라?
너희가 그렇게 무시하던 내가 이제 너희가 평생 벌어도 못 만질 돈을 손에 쥐었다.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불안하거나 슬프지 않았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죽을 상이었던 제 얼굴에 서늘하고 독한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저는 당첨용지를 금고보다 더 소중하게 품에 안고 맹세했습니다. 이 돈으로 흥청망청 쓰지 않겠다고. 이 돈은 신이 내게 준 복수의 칼이라고. 기다려라 김수진, 그리고 장모님. 이제 누가 갑이고 누가 을인지 똑똑히 가르쳐 줄 테니까. 월요일 아침 저는 서대문 농협 본점 VIP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평생 구경도 못 해본 최고급 가죽 소파, 향긋한 차, 그리고 지점장의 90도 폴더 인사. 돈이라는 게 참 무섭더군요. 어제까지만 해도 박스 좀 빨리 날라 소리를 듣던 제가 통장에 숫자가 찍히자마자 사장님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세금을 제하고 제 통장에 꽂힌 금액 33억 원. 휴대폰 진동과 함께 입금 알림이 뜨는 순간 제 안에 무언가가 완전히 다른 것으로 채워졌습니다. 그것은 자신감이기도 했고 도끼이기도 했습니다. 가장 먼저 한 일은 거울 속의 저를 바꾸는 것이었습니다. 덥수룩한 머리를 바버샵에서 단정하게 자르고 백화점 명품관으로 향했습니다. 직원이 힐끔거리며 무시하려는 찰나 제가 블랙카드를 꺼내들자 태도가 180도 바뀌더군요. 이태리 최고급 원단으로 맞춘 수트가 제 몸에 감기자 굽었던 어깨가 절로 펴졌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남자는 더 이상 택배 상하차를 하던 강태성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무기를 챙겼으니 사냥터로 가볼까. 저는 곧장 강남의 대형 부동산 컨설팅 회사로 향했습니다. 제 요구는 간단했습니다. 수익률? 그런 거 상관없습니다. 제가 원하는 건 딱 하나. 강남구 논현동 123-4번지 그 건물입니다. 부동산 중개인이 눈을 동그랗게 뜨더군요. 고객님, 그 건물은 지금 매물로 나오긴 했지만 거기엔 1층에 약국 독점 자리가 있어서 권리금 문제로 시끄러운 곳인데요. 게다가 곧 약국이 들어올 예정이라.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는 겁니다. 현금으로 바로 쏘겠습니다. 대신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매입했다는 사실 세입자들에게 당분간 철저히 비밀로 해주십시오.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순간 중개인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근데 왜 하필 그 건물입니까? 더 좋은 물건도 많은데. 저는 만년필 뚜껑을 닫으며 차갑게 웃었습니다. 거기에 제 청춘을 훔쳐간 도둑년들이 살고 있거든요. 둥지를 부셔버려야 새가 날지 못할 테니까요. 그 시간 수진이는 꿈결 같은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제가 인수한 그 건물, 더 킹스타워 1층 공사 현장에서 말이죠. 통유리 안쪽에서는 인테리어 공사가 한창이었습니다. 안전모를 쓴 수진이와 그녀의 어머니, 그리고 훤칠한 키의 웬 남자가 웃으며 현장을 둘러보고 있었습니다. 저 남자가 바로 수진이의 새 약혼자, 성형외과 의사 최민준이었습니다. 저를 헌신짝처럼 버리고 갈아탄 벤츠가 저놈이었군요. 저는 건너편 카페 2층 창가에 앉아 선글라스 너머로 그들을 지켜보았습니다. 수진이 어머니의 목소리가 어찌나 큰지 창문을 뚫고 들어오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 민준아, 여기 위치 정말 기가 막힌다. 우리 수진이 약국 열면 돈을 아주 쓸어 담겠어. 역시 우리 사위 안목이 최고야. 전에 그 찌질한 놈이랑은 차원이 다르네. 수진이도 팔짱을 끼며 맞장구를 쳤습니다. 엄마도 참 옛날 얘기는 왜 해? 재수없게. 오빠, 여기 인테리어 비용 오빠가 해준다고 했지? 나중에 내가 돈 벌어서 다 갚을게. 하하, 수진씨, 부부 사이에 갚는 게 어딨어요. 장모님, 걱정 마세요. 제가 이 건물주랑 좀 아는데 월세도 최대한 깎아달라고 해볼게요. 그들의 대화는 역겨움 그 자체였습니다. 남의 눈에 피눈물 흘리게 해놓고 자기들끼리는 저렇게 희희낙낙하며 미래를 그리고 있다니. 게다가 월세를 깎아? 그때 부동산 중개인이 현장에 도착해 그들에게 인사를 건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수진이 어머니가 중개인을 붙잡고 삿대질하듯 말하더군요. 아니 사장님, 건물 팔렸다면서요. 새 건물주 누군지 말 좀 해봐요. 우리가 기선제압을 해야 월세를 안 올릴 거 아냐. 나 약사 엄마야. 깐깐하게 굴 거야. 중개인은 곤란한 듯 땀을 뻘뻘 흘리며 제 쪽을 힐끔 쳐다봤지만 저는 고개를 가로저으며 눈짓을 보냈습니다. 아직은 아닙니다. 수진이는 행복에 겨워 약국 자리를 빙글빙글 돌고 있었습니다. 마치 그곳이 영원한 자신의 성이라도 되는 것처럼. 그래, 즐겨라. 마음껏 웃고 마음껏 떠들어봐라. 당신들이 밟고 서 있는 그 바닥이 곧 지옥의 불구덩이로 변할 테니. 저는 마시던 에스프레소를 단숨에 털어놓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제 덫은 놓였습니다. 쥐새끼들이 치즈 냄새를 맡고 모여들었으니 덫을 닫을 타이밍만 남았습니다. 건물 인수가 마무리되고
명의 이전이 완료된 며칠 뒤였습니다. 저는 관리소장님으로부터 기가 막힌 보고를 받았습니다. 아직 입주도 안 한 1층 약국 자리의 예비 세입자, 즉 수진이 어머니가 벌써부터 건물주 행세를 하며 난동을 피우고 있다는 것이었죠. 궁금해서 참을 수가 없더군요. 저는 작업복에 마스크를 눌러 쓰고 건물 청소업체 직원으로 위장해 로비 청소를 하며 그 상황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아니 경비 아저씨, 눈이 삐었어? 여기 유리창에 지문 묻은 거 안 보여? 우리 수진이 약국 오픈이 코앞인데 관리를 이따위로 해? 수진이 어머니는 연세 지긋한 경비원분의 가슴팍을 삿대질하며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있었습니다. 경비원분이 고개를 숙이며 죄송합니다. 바로 닫겠습니다. 하는데도 그녀의 기세는 꺾일 줄 몰랐습니다. 죄송하면 다야? 내가 여기 새 건물주랑 아주 막역한 사이라고. 내 사위가 의사고 내 딸이 약사야. 감히 어디서 경비 나부랭이가 말대꾸를 해? 당장 잘리고 싶어? 기가 차서 말이 안 나오더군요. 건물주랑 막역한 사이? 저랑 언제부터 그렇게 친했습니까? 그녀는 옆에 있던 수진이에게 들으라는 듯 큰 소리로 떠들었습니다. 수진아, 너도 잘 봐둬. 이런 사람들은 꽉 잡아야 해. 처음에 기선을 제압해야 우리가 대우받는 거야. 새 건물주 오면 내가 딱 말해서 저 경비부터 갈아치우라고 할 거니까 걱정 마. 수진이도 한술 더 뜨더군요. 커피를 마시던 일회용 컵을 바닥에 툭 던지며 말했습니다. 아우 냄새나. 엄마 빨리 들어가자. 건물 관리가 영 꽝이네. 오빠한테 말해서 컴플레인 좀 걸어야겠어. 바닥에 뒹구는 커피컵, 그리고 고개 숙인 경비원분의 뒷모습. 제 주먹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7년 전 저를 머슴 부리듯 했던 그 태도가 하나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딸이 약사가 되고 사위가 의사가 되니 아주 눈에 뵈는 게 없는 모양이었습니다. 저는 빗자루를 쥔 손에 힘을 꽉 주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찢어라. 마음껏 찢어. 그 입 조만간 찢어지게 비명을 지르게 해줄 테니까. 경비원님, 조금만 참으세요. 제가 저 여자의 오만함을 바닥에 갈아버리겠습니다. 드디어 결전의 날이 밝았습니다. 수진이의 약국 개업식 겸 예비 시댁과 처가가 모두 모이는 상견례가 바로 제 건물 2층 고급 한정식집에서 열리기로 한 날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오늘 새 건물주를 초대했습니다. 저기 새 건물주님 되시죠? 저희가 인사 좀 드리고 싶은데 개업식 날 시간 괜찮으시면 식사라도. 며칠 전 수진이 어머니가 관리소장을 통해 제게 보낸 정갈이었습니다. 목적은 뻔했습니다. 잘 보여서 월세를 깎고 건물 내에서 특혜를 누리겠다는 속셈이겠죠. 저는 흔쾌히 수락했습니다. 네, 가겠습니다. 아주 특별한 선물을 들고요. 저는 드레스룸에서 가장 강렬한 붉은색 넥타이를 골랐습니다. 피해의 복수를 상징하는 색이자 승리자의 색. 거울 속 제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차분하고 매서웠습니다. 건물 앞에는 이미 화환이 줄지어 서 있더군요. 축개업 약사 김수진, 돈 세다 잠드소서 사위 최민준 증정. 문구 하나하나가 제 비위를 건드렸습니다. 2층 연회장 입구에서는 수진이와 어머니 그리고 의사 약혼자가 하하호호 웃으며 손님들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어머, 사부인 오셨어요? 아이고, 우리 사위 너무 듬직하다. 장모님, 오늘 건물주 온다면서요? 제가 확실하게 요리하겠습니다. 같은 있는 사람들끼리는 통하는 게 있거든요. 약혼자 놈이 거들먹거리며 옷매무새를 다듬었습니다. 있는 사람들끼리 통한다? 과연 그럴까? 저는 주차장에 세워둔 마이바흐 뒷좌석에 앉아 창문 틈으로 그 역겨운 연극을 지켜보며 타이밍을 쟀습니다. 핸드폰을 꺼내 비서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준비됐지? 서류 챙겨서 올라와. 이제 5분 뒤면 저 문이 열리고 제가 등장할 겁니다. 그들이 준비한 비싼 양주와 아부 섞인 미소들이 순식간에 공포와 경악으로 바뀌는 그 표정. 상상만 해도 짜릿한 전율이 등줄기를 타고 흘렀습니다. 시즌은 놓였습니다. 쥐새끼들은 모였습니다. 이제 덫을 놓을 시간입니다. 자, 다들 조용! 관리소장 말로는 새 건물주가 아주 깐깐한 양반이라니까. 우리 수진이 기죽지 않게 우리가 딱 버티고 있어야 해. 수진이 어머니의 호들갑스러운 목소리가 연회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녀는 마치 자신이 이 건물의 주인이라도 된 양 사돈 식구들과 하객들을 줄 세우고 있었죠. 수진이 역시 긴장 반 설렘 반으로 문 쪽을 바라보고 있었고, 의사 약혼자 최민주는 거만하게 넥타이를 매만지고 있었습니다. 딸랑. 그때 연회장 문이 열리고 정장 차림의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바로 접니다. 제 옆에는 검은 서류 가방을 든 중년의 남성, 제 자산을 관리해주는 김 변호사님이 함께였습니다.
화려한 경호원도 웅장한 음악도 없었습니다. 그저 군더더기 없이 깔끔한 명품 수트를 입은 제가 뚜벅뚜벅 걸어 들어갔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 고요함이 그들을 더 불안하게 만든 것 같았습니다. 가장 먼저 저를 알아본 건 역시 수진이었습니다. 그녀는 헛것이라도 본 사람처럼 눈을 비비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수진이 어머니가 저를 발견하고는 인상을 팍 찌푸렸습니다. 아니, 이게 누구야? 야, 강태성. 네가 여기가 어디라고 기어들어와? 너 설마 우리 수진이 개업한다고 밥 얻어먹으러 왔니? 진짜 질기다 질겨. 여봐요, 여기 잡상인 관리 안 해요? 그녀의 고함에 하객들이 웅성거리며 저를 쳐다봤습니다. 약혼자 최민준이 짜증난다는 표정으로 다가와 제 앞을 막아섰습니다. 당신 뭐야? 수진 씨 전 남친이라며. 돈 받고 떨어졌다더니 그새 돈 다 썼어? 좋은 날 재수없게. 나가셔요. 경찰 부르기 전에. 모두가 저를 노숙자 보듯 경멸하는 그 순간 제 옆에 있던 김 변호사가 정중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나섰습니다. 말씀 삼가십시오. 이분은 이 건물 더 킹스타워의 소유주이자 여러분의 임배인이신 강태성 님이십니다. 오늘 여러분 초대로 오신 겁니다. 뭐요? 순간 연 회장의 찬물을 끼얹은 듯 정적이 흘렀습니다. 수진이 어머니는 입을 뻐끔거렸고 최민주는 저와 변호사를 번갈아 보며 멍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는 굳어버린 그들을 지나쳐 상석에 있는 의자를 빼 자연스럽게 앉았습니다. 그리고 테이블 위에 놓인 명패 건물주님이라고 적힌 자리를 손가락으로 톡톡 두드렸습니다. 초대해놓고 내쫓으시는 겁니까? 환영 인사가 너무 거치네요, 어머님. 처망 파악이 안 된 수진이 어머니가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린 채 더듬거렸습니다. 건물주? 네가 로또라도 됐니? 아니지. 태성아,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우리 태성이가 성공해서 온 거야? 방금까지 잡상인 취급하던 입에서 비굴한 웃음이 새어나왔습니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제 손을 잡으려 했지만 제가 싸늘한 눈빛으로 쳐다보자 움찔하며 손을 걷었습니다. 아이고 사위, 내가 눈이 삐었지. 세상에, 자네가 이렇게 큰 손이 될 줄 알았어? 내가 왜 몰랐겠어? 우리 수진이 뒷바라지 할 때부터 그 뚝심 하나는 내가 인정했잖아. 역겨움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습니다. 저는 차가운 눈으로 그녀를 내려다보며 김 변호사에게 눈짓을 보냈습니다. 변호사가 서류 봉투를 꺼내 테이블 위에 탁 내려놓았습니다. 사위라니요. 호칭 정리부터 하시죠. 저는 임대인 강태성입니다. 그리고 이거 임대차 계약 해지 통보서입니다. 계약 해지라니? 태성아, 그게 무슨 소리니? 첫째, 임대인 동의 없는 불법 구조 변경, 1층 약국 인테리어 한다고 내력벽 건드셨더군요. 둘째, 건물 관리 직원에게 행한 폭언 및 업무 방해. 며칠 전 경비원님한테 하신 짓거리, CCTV랑 녹취 다 확보했습니다. 명백한 계약 위반입니다. 간장 짐 빼세요. 원상복구 비용이랑 위약금은 보증금에서 공제합니다. 수진이가 울먹이며 다가왔습니다. 태성아, 왜 그래? 우리 좋았잖아. 나 약국 오픈하려고 대출까지 영혼까지 끌어모았어. 여기서 쫓겨나면 나 진짜 망해. 한 번만 봐줘, 응? 좋았다고? 네가 내 등골 빼먹고 어머니랑 합세해서 나 벌레 취급하며 버릴 때도 좋았냐? 네가 딴 놈이랑 바람나서 나한테 돈 봉투 던지며 급이 다르다고 했을 때 그때도 좋았어? 제가 나직하게 쏘아붙이자 옆에 있던 최민준이 당황하며 물었습니다. 바람이라니? 수진씨, 이게 무슨 소리야? 너 나 만날 때 정리 다 했다며. 그리고 뒷바라지? 네가 알바해서 힘들게 공부했다며. 저는 피식 웃으며 최민준 앞으로 또 다른 서류를 밀어줬습니다. 7년간의 송금 내역과 수진이가 저에게 보냈던 사랑의 오빠밖에 없어 라는 문자네요. 그리고 두 사람이 만난 시기가 겹친다는 증거들이었습니다. 의사 선생님, 사람 보는 눈 좀 기르셔야겠어요. 이 여자 제 돈으로 약사 들고 합격하자마자 선생님한테 환승한 겁니다. 선생님 병원 망하거나 돈 떨어지면 이 모녀는 가차없이 선생님도 버릴 겁니다. 제가 산 증인인데 이래도 결혼하시겠습니까? 서류를 읽어내려 가던 최민준의 얼굴이 불그락 푸르락해졌습니다. 그는 혐오스러운 표정으로 수진이를 노려보며 소리쳤습니다. 야, 김수진, 너 진짜 더러운 여자였구나. 우리 부모님이 너네 집안 근본 없다고 반대할 때 들었어야 했는데. 파혼이야. 당장 내 눈앞에서 꺼져. 그리고 예식장 위약금이랑
내가 해준 예물 싹 다 토해내. 도영 회장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수진이는 바닥에 주저앉아 오열했고 수진이 어머니는 최민준의 옷자락을 붙잡고 사위, 한 번만 참아줘. 오해야. 라며 매달렸습니다. 저는 그 난장판을 마치 남의 일인 양 무표정하게 바라보았습니다. 가슴속에 맺혀있던 7년 묵은 체중이 훅 내려가는 기분이었습니다. 최민준이 분을 못 이기고 나가버리자 홀에는 저와 수진이 모녀 그리고 변호사만이 남았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아 멍하니 있던 수진이가 제가 자리에서 일어나자 기어오듯 다가와 제 바지가랑이를 붙잡았습니다. 7년 전 곰팡이 핀 반지하 방에서 흘렸던 그 눈물과 똑같았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그때와 달리 차갑게 식어 있었죠. 혜송아, 오빠, 내가 잘못했어. 잠깐 미쳤었나봐. 나 사실 오빠 못 잊었어. 우리 다시 시작하자. 응? 내가 평생 속죄하면서 살게. 오빠, 내조 진짜 잘할 수 있어. 끝까지 자기 생각뿐이더군요. 저는 잡힌 바지를 툭툭 털어내며 건조하게 말했습니다. 수진아, 착각하지 마. 내가 그리운 게 아니라 내 돈과 건물이 아까운 거잖아. 다시 시작. 7년 동안 헌신한 강태선은 네가 죽였어. 네가 버린 그 쓰레기통 속에서 이미 죽었다고. 옆에서 눈치를 보던 수진이 어머니가 비굴하게 웃으며 끼어들었습니다. 아이고 강 사장, 사람이 정이 있지. 우리가 미운정 고운정 다 든 사이 아니가? 내가 오늘 실수한 건 인정하네. 내일 우리 집에 와서 따뜻한 밥이라도 한 끼 어때? 당신이 해주는 밥 생각만 해도 체할 것 같아서 사양합니다. 변호사님, 이분들께 명도소송 절차랑 손해배상 청구서 내일 아침 내용 증명으로 보내세요. 기한 내에 안 나가면 바로 강제 집행 들어갑니다. 봐주지 마세요. 네, 알겠습니다. 변호사의 단호한 대답에 수진이 어머니는 아이고 나 죽네, 사람 살려 하며 바닥을 치고 통곡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그 소음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미련도 분노도 남지 않은 아주 개운한 기분.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연회장을 빠져나왔습니다. 건물 밖으로 나오니 지독하게 내리던 비가 그치고 맑은 하늘이 그러나 있었습니다. 우산을 접어넣으며 저는 멀어지는 더 킹스타워를 바라보았습니다. 저 건물의 1층 약국 자리는 이제 비워질 겁니다. 그리고 그 빈자리에는 정말 성실하지만 돈이 없어 꿈을 펼치지 못하는 예전의 저 같은 청년에게 기회를 줄 생각입니다. 로또가 제 인생을 바꾼 건 맞습니다. 하지만 저를 진짜 구원한 건 돈이 아니라 저 썩어빠진 악연을 제 손으로 끊어내 용기였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공기가 참 달았습니다. 가시죠, 변호사님. 이제 진짜 제 인생 살러 차가 부드럽게 미끄러져 나갑니다. 7년의 악몽은 끝났습니다. 이제 제 앞에는 꽃길만 펼쳐질 겁니다. 세상엔 참 기막힌 사연들이 많습니다.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하고 돈 때문에 눈물 흘리는 일이 비일비재하죠. 하지만 여러분, 잊지 마세요. 진심을 짓밟은 자는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고 묵묵히 견뎌낸 여러분의 진심은 언젠가 반드시 빛을 본다는 것을요. 오늘 태성이의 통쾌한 한방이 여러분의 답답한 속을 조금이나마 뚫어드렸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가슴 답답한 세상 속 뻥 뚫리는 사이다와 따뜻한 공감을 전해드리는 노필터크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